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날짜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AI 그러면 이제 늘 AI 하드웨어, 반도체 기업 이런 쪽에 수업을 많이 드렸고요. 그 하드웨어 기업들은 이제 곡괭이 파는 회사죠. 이제 비유하기를 미국 서부 근강개발 시절에 강산 앞에서 곡괭이 팔고 사 팔고 청바지 팔던 회사가 훨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렇게 성공한 기업이 리바이스라고 있죠. 청바지 브랜드의 유명한 반도체가 그런 회사들이죠. 엔비디아도 그런 회사고 브로드컴도 그러하고 뭐 TSMC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그러하고 뭐 삼성전자 얘기는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터라 생략하고 오늘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실제 AI를 이용해서 돈 버는 회사들, 돈 벌기 시작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는 어떤 게 있고, 최근의 동향은 어떻고, 제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AI가 뭐냐면, 알고리즘, 컴퓨팅 능력, 그 다음에 데이터인데, 팔란티어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도 데이터 쪽에 제가 주목해 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컴퓨팅 능력 쪽에는 이제 단연 짱이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컴퓨팅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운명이 지금 오늘까지 놓고 봤을 때는 주가의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AI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알고리즘 쪽에는 오픈 AI가 있고, 엔스로픽이 있고, 뭐 많죠. 네이버도 뭐 하이퍼 글로벌 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은 사실은 아주 크게 많이 중요하진 않죠. 오픈 AI하고 엔스로픽, 그 다음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라마 시리즈, 뭐 다 보면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중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극심한 차이가 나지 않고요. 오직 그쪽에 또 차이가 나는 거는 누가 많이 반도체 많이 사서 데이터 센터를 크게 하느냐. 요즘 또 미국에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구글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주고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해주고 업무 처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클라우드인데,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수요는 넘치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매출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밤사이에도 보면 IBM이 뭐 4억 7,500만 달러를 주고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즉시 못하고 캐퍼를 확장해야 돼요. 클라우드를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GPU를 엔비디아 걸로 사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 판이에요.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은 무지 많이 줄을 서 있는데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없어. 지금 클라우드 회사들 형편이 그래요. 그리고 분양할 아파트는 한 호 한 호를 공급해 주는 거는 그 중에 가장 많은 걸 공급해 주는 건 엔비디아가 공급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비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은 수요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현재 AI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데 이걸 공급해 줄 능력은 데이터 센터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많이 만들면 되지 않아. 또 많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드는 건 TSMC밖에 못 만들고 HBM은 또 현재 하이닉스가 거의 다 만들고 있어서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있는 거죠. 그만큼 거기가 호황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쪽 동네에 가장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거는 우리가 알만한 회사 중에는 팔란티어가 있고요. 그 팔란티어는 따로 영상을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거 보면 첫 번째 올린 영상 이후로도 주가가 또 제법 많이 올랐어요. 제법이 아니라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린 영상, 이제 그때는 제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확정이 되면서 그 뒤에 또 추가로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그 팔란티어의 경영자가 이제 알렉스 카프랑 이제 피터 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피터 틸이 또 그 미국 공화당 부통령이 된 JD 벤스의 선거 자금을 많이 지원한 그런 경영자죠. 뭐 이런저런 트럼프 트레이딩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막연한 펀더멘탈 기대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감안해서 그분님들이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오늘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절대 종목 추천 아닙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메타가 많이 올랐어요. 메타가 올 연초 주가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라서, 메타도 이제 AI 자본적 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죠. 이 회사는 글로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릴스, 페이스북, 옛날 그 트위터 같은 비슷한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글로벌 전체로 이걸 다 했을 때 한 33억 명, 32억 명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사용자가 마우 기준으로 월 액티비티 유저 기준으로 커져 있어요. 주가 많이 올랐고요. 이 회사는 또 스마트 글라스라는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 안경으로 눈빛으로 이렇게 클릭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클릭해서 액션하는 건 손목에 있는 밴드 같은 거를 여기 기기 이걸로 이제 검지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글라스가 저는 모바일 폰 이래 제3의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고, 뭐 광고 사업 잘하는 거는 이미 이제 원래도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AI 수익화 논란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함에 있어서 AI를 도입해서 그동안 광고 기획사가 가져가던 이익을 광고주하고 나눠 먹게 된 거죠. 광고 제작을 이제 AI를 통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또 최적화된 이 페이스북의 사용자 기호에 맞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과일이면 무슨 과일을 좋아하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제작해 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광고 쪽에서도 지금 YOY로 증가를 계속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스마트 글라스, 이게 또 다른 가능성이고, 스마트 글라스는 또 이런 게 있죠. 처음에 초기 시장이 열릴 때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플이 비전 프로 만든 다음에 시장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AI, VR 이 시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애플이 너무 비싼 제품을 만든 거기도 했고, 메타가 이번에 스마트 글라스 만들면서 싼 걸로 $299로 이제 진입을 시작하고 있고, 시장의 반응은 좋아요. 좋은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애플도 싸게 만드는 애플 비전 프로를 그거보다가 더 훨씬 싸게 만드는 스마트 안경 이런 쪽도 진출한다 그러고, 또 재밌는 게 아마존이 택배 기사용, 요거는 이제 스마트 안경인데 기능은 현저히 조금 낮아진 건데, 요 안경을 딱 끼면 택배 차에서 내려서 큰 빌딩 같은데 예를 들어 뭐 502호로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502호까지 가는 길을 요 안경이 안내해 주는 거예요. 빌딩이면 엘리베이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특정 엘리베이터로 길을 따다다닥 안내해 줘가지고 최적의 최단 코스로 그쪽으로 안내해 주는 그 안경도 출시했다 그러고, 점점 이 안경이 디바이스가 되는, 안경이 폰이 되는, 우리 모바일 시장이 핸드폰이 PC로 바뀐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안경이 PC로 바뀌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모바일보다는 안경이 PC로 바뀌었을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겠죠, 그죠? 시각적인 거는 모바일은 항상 이렇게 해서 봐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안이 오니까 작은 글씨는 막 이러고 봐야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폰이 안경이다 그러면 그런 그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 아마존도 그런 그 다른 기능을 가진 그 안경을 선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바이두가 또 최근에 스마트 글라스 안경을 또 출시한다 그래요. 애플도 싼 버전의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한다 그러고, 이 모든 것은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 뭐 나쁘지 않아요. 또 메타는 시가총액도 뭐 1.5조 달러, 뭐 1.7조 달러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가 PER이 낮아요. 얘는 빅테크들 시총 3조 달러에 해당하는 기업들, 2조 달러 넘어선 아마존 이런 데들은 다 PER이 30배에 넘어가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그러죠. 얘는 PER이 22배, 포워드로는 뭐 19배 뭐 이런단 말이에요. 밸류도 싸요. 그래서 메타를 그렇게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올해 초부터 학습을 했고, 올해 초 이후로 주가가 자본적 지출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가 아주 좋은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아마존은 저제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그때가 190불이 좀 안 됐었어요. 188불, 6불 이럴 때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뒤에 지금 아마존이 208불, 210불 이 언저리까지 가 있어요. 아마존의 현재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데 이익은 기여하고 있지 않는 쇼핑 쪽이 만약에 이익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아마 밸류에이션이 현격히 낮아질 거예요. 얘는 옛날에 항상 PER이 90배 정도 거래되고, 그래서 막 그때도 버블 논쟁이 무지 많았고 그 사이 주가는 계속 올라서요. 2000년대 초반부터. 월마트보다 시총이 큰 게 말이 되냐, PER 99배짜리 내가 그걸 어떻게 사느냐. 월마트 사신 분들은 재미를 못 봤고요. 아마존 사신 분들은 재미를 많이 봐갖고 지금 PER이 31배,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PER 31배를 만들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이번 분기 실적 때 클라우드 매출이 11%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11%가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전체 매출 중에 클라우드 사업부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뭐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은 50%가 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고, 거기다 현재 돈을 못 벌고 있는 쇼핑, 아마존 쇼핑, 그 다음에 또 얘도 스페이스X랑 같은 카이퍼라는 통신용 인공위성 사업에 진출해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는 테슬라랑 관련이 없는 비즈니스인데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카이퍼는 아마존의 한 사업부예요. 자회사도 아니고 한 사업부니까 카이퍼가 잘 되게 되면 아마존은 또 위성 쪽에 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스페이스X는 이미 위성을 3,200개인가요? 이미 지구상에 쏘아 올려 있는데, 아마존은 작년에 2개인가 3개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여기 돈도 제법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중이고요. 그리고 이 위성 관련돼서 아마존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애플도 작은 위성 서비스 하는 회사,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위성 통신 쪽으로 자꾸 진입하려고 그래요.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왜 위성 사업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이제 AI하고는 또 관련이 있어요. 아마존은 또 드론 서비스도 하고 택배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는데, 그 전달하려고 그러면 기지국을 기반으로 해서 무인으로 가다가 기지국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택배하던 드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안정적으로 뭐 악천후시에도 운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애플도 위성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애플 폰이나 많은 그 폰들이 다 통신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AI 때문에 늘어나게 될 엣징 컴퓨팅 수요,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해석을 한 거를 중앙 데이터 센터로 옮겨서 여기서 다시 추론하고 다시 현장으로 보내주는, 그러려면 통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통신이 필요하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꾸 그 위성 사업 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러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게 스페이스X에 대항하기 위해서 카이퍼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2030년까지 위성을 12,000개 쏘아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존도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위성이 AI 시대에, AI는 무인이잖아요. 인간을 대신하는 건데, 무인 비행기, 무인으로 운행되는 드론, 그리고 중국 이항에서 상용화를 시작한 수직 이착륙 택시, 이거 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 기사가 없어.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거기 다 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싣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기지국이 고장났어요 이러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성 쪽에 아마존은 또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퍼는 아직 돈이 안 돼요.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돈이 안 되는데 투자를 하면서도 한국 기업하고 다른 게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 대해서 밸류도 사실은 싼 거고요. 보여주고 있는 PER은 높지만 실제 거기에는 현재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앞으로 벌만한 게 제법 많이 있고, 또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비가 22%나 증가해 있고,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이 있잖아요. 태블릿 PC 시장에도 아마존이 11%의 점유율비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애플이 31%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7%, 18% 갖고 있는데 아마존이 11%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근데 그 아마존의 태블릿은 이제 전자책을 읽기 위한 전자책 킨들이라는 전자책을 하고 있는데, 그 킨들 쪽도 얘는 글로벌 넘버원이죠. 그리고 전자책 하니까 또 스포티파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스포티파이를 한 3주 전에 제가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가가 370불, 80불, 90불, 거기 왔다리 갔다리 이제 행보하고 있는 근육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스포티파이는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덴마크 기업이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요. 잘 나와서 지금 시간에서 한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본장이 되면 모르긴 해도 저는 더 오를 거라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스포티파이는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멜론, 지니, 이거랑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음원 유통 플랫폼 거기에 31%의 점유율비를 가진 넘버원이에요.
주요 경쟁자는 중국에는 텐센트 뮤직, 그다음 글로벌에는 애플 뮤직 이런 데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튜브 뮤직이 지금 점유비를 높여가고 있고 이제 멜론하고 지니 뮤직 점유비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글로벌 전체로는 얘가 지금 점유비가 넘버원 짱이에요. 근데 그것도 압도적 짱이야. 2등, 3등보다가 3배 많아. 한국 시장은 이제 갓 점유비를 높여가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공짜로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30분 지나서 이제 광고를 들으면 또 이제 음악이 흘러나온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의 토탈 월간 기준 액티비티 유저 마우가 6억 4천만 명 정도 되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또 전분기 대비해서 1천만 명 가까이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보다가 가입자 수가 더 늘었고요. 유료 가입자 수가 한 2억 4천만 명 정도 이번 분기에 또 시장 가이던스보다가 더 많이 가입자가 증가했고요. 제가 특히 좋게 보는 건 이 회사가 이제 고정비 통제도 잘하고 그러면서 이번 실적 발표했을 때 이제 정규직 직원 수가 7,240명대로 줄었어요. 이익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이고 있어. 또 영업이익률이 31.1%대가 나왔는데 전분기보다가 무려 4.73%나 영업이익률이 늘어났어요. 공헌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는 거죠. 매출 한 달에 늘어날 때 이익은 이렇게 늘어가는 구간에 이 회사가 막 진입해 있어서 팔란티어 몇 분기 전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PER은 좀 높아요. 높은데 뭐 170배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20조 이 정도 언저리 되는데 앞으로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용 컨트롤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회사의 그 가입자 수가 계속 지금 증가하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가 85억 명인데 이 회사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고작 6억 몇천 명이고 페이스북하고 그 메타 가입자 수가 전체가 한 30 몇억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플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액티비티 워킹하고 있는 게 23억 명 정도 된다 했으니까 지금 6억 몇천만은 이건 아직은 시장 포화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고 더구나 얘들이 이제 잘하는 게 이번에 암 기반의 뭐 이렇게 음악 골라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이제 AI를 도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나이를 집어넣고 좋아하는 가수를 몇 개를 몇 선을 선정해 놓으면 그 취향에 맞게 음악을 다 골라줘요. AI가. 그래서 아주 저는 전망이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만에 지금 주가가 오늘만 본장에서 아마 450불 넘을 것 같고요. 3주 만에 한 15%? 요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음악을 전해주는 건 또 하나는요. 제가 이 기업을 소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거는 관세랑 관련이 없어. 지금 글로벌 무역 전쟁이 난리잖아요. 미국의 보복 관세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 뭐 유료 구독하는데 거기다 관세 물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관세는 보통 그 재화에 대해서 물리는 거지 서비스에 관세에 물리는 건 없으니까요. 그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호무역주의인데 보호무역주의하고 관련이 없는 관세가 없는 품목이라는 쪽에서도 좋고 아직 시장의 위가 많이 열려 있다는 측면 애플 뮤직이 음질로 많이 추격을 했다가 최근에 애플 뮤직은 점유율이 좀 줄고 있는 중이고요. 무엇보다 이익이 정말 가파르게 제가 거기 이제 숫자를 보면 요렇게 가다가 이번 분기 숫자가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드디어 이제 공헌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연초 이후로 지금 이제 오늘 오르고 나면 한 7, 80% 올라요. 월간 기준으로 한 달도 내린 적이 없어.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는 밋밋하게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입자도 늘고 매출도 느는데 이익이 안 났어요. 이익이 안 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공헌이익을 넘어서는 BP 라인을 넘어서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가입자가 6억 명일 때까지는 이익이 안 나다가 6억 4천 명, 5천 명 되면서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7억 명 되고 10억 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늘어나는 동안에 이 회사가 또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만약에 사람도 많이 뽑고 막 그 쓸데없는 비연관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 이익이 안 들겠죠. 그죠? 근데 이 회사는 경자가 사람을 줄여요, 지금. 앞으로 고정비도 좀 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가입자 수가 늘면 늘수록 음악을 공급하는 쪽에서 갑과 을이 바뀌겠죠. 이 회사 비용의 70%가 저작권료인데
저작권료의 객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고정비가 좀 줄겠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저는 이제 글로벌 액티비티 유저 기준으로 10억 명까지는 들고 가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여기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죠. 애플은 뭐 그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이제 10월 말경에 iOS 18 버전을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플 또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시작했고요. 뭐 논란도 많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캐시보다는 훨씬 나은 투자 대안이지 않을까 싶고요. 워렌 버핏 그 유명하신 그분께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좀 줄이고 계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분이 파신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내년도를 놓고 봤을 때 애플 EPS 내년도 포워드로 개선된다고 에너지 추정한 게 한 7, 8% 정도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했다는 이유 때문에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연초에, 그러니까 여름까지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자본적 지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 AI 관련된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의 매출은 애저 클라우드 매출이 31%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이제 이번 분기에는 그 정도 성장을 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29% 정도로 떨어뜨리면서 살짝 눌려있는 그런 상태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적 지출은 앞으로도 늘어갈 텐데, 아마존도 그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하고, 다 이제 각자 칩을 많이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엄청나게 많은 펀더멘탈이 엔비디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아마존이 앞서 있고요. 인퍼런시아라는 추론용 칩도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워킹하고 있어요.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클라우드에는 그 트라니움이라고 학습하는 그 GPU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거 다 TSMC에서 제조를 하고, 트라니움에는 ARM의 설계 기반 CPU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카메라에 더하기 인간을 닮은 그 인공지능을 차 안에 들여놓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AI 주식으로 봐야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하는 차, 풀 SD.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정부에 이제 일을 하게 됐죠. 효율성 위원회. 미국 정부로 치면 이제 구조조정위원장이죠. 정부구조조정위원장인데, 이게 로봇 사업이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정부의 인허가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커졌으니까 인허가가 훨씬 짧아지거나 용이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을 주가가 반영해서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고요. 긴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주의고, 밸류를 보는 사람은 비싸다고 그러고, 성장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언젠가는, 최근에 전선항도 이제 자기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웨비나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032년이 되면 수십억 대의 로봇이 걸어 다닐 거다고. 그렇게 됐을 때 주요한 수익 공급차가 누가 될 거냐, 수혜를 보는 게 누구일 거냐. 테슬라도 당연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 함께 작용하고 있는 중이라서 주가 궤적이 괜찮고, 테슬라는 또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엔비디아만큼이나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올 1년 동안 주식이 옆으로만 누워 있었잖아요. 그럼 연초 주가 대비해서 뭐 한 25% 오른 거예요. 다른 주식들 뭐 웬만한 미국 주식들, 아니 S&P가 21%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움직일 때가 또 됐다. 뭐 그럴 참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당선 이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좀 편한 느낌으로 접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것도 펀더멘탈이잖아요. 진입 장벽을 뭐가 구성하고 있었냐면 정부의 허가가 구성하고 있었는데, 풀 SD 드라이빙에 대해서 허가가 필요한 건데, 허가가 하지 않으면 뭐 1500대 이상으로
못 팔아요, 로보택시를. 근데 미 연방항공청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고 주 단위 정부에서도 허가를 받고 그러면 풀레스디 드라이빙이 조기에 구현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있어요. 현재도 카메라로만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라이다, 레이저가 없는 그 미세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으로 커버하겠다는 거니까 AI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빅테크에 이제 어쩌면 다시 M7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분들 이거 종목 추천 아니에요. 밸류를 보면 접근이 불가능해요. 지금도 PER이 100배가 넘고 제가 이제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제 밸류 주식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밸류를 보면 언제 내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주식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글로벌 미국의 GDP 그로스가 IMF가 전망한 게 내년에 뭐 2.7, 뭐 2.5, 뭐 전망한 틀리니까 하여튼 미국은 하여튼 2%대 중반 이렇게 집회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제 KDI에서 전망한 게 올해를 2.1에서 2.0으로 줄였고 만약에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내년에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는 1%대 초반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 평균, OECD 평균 이제 세계은행에서 전망하고 있는 IMF에서 전망하고 내년도 글로벌 전체 성장이 인도가 4%대 후반, 중국도 4%대 후반, 또 이머징 나라들이 뭐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3%가 안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15%, 20%씩 성장하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당연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점점 더 옛날에도 그랬지만 성장의 가치가 희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닝이 성장하고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끝없이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한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적잖아도 막 시총 큰 거 무지 많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한다면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PER이 뭐 80배고 70배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겁먹을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요건 또 그분님들의 투자 성향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테슬라도 본격적으로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게 끝없이 뭐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 비싸, 저거 심포다야 이러면 영원히 못 사요. 원래도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그분은 이제 가치 투자자시니까 엔비디아가 저렇게 오르는 동안 워렌 버핏님은 안 사셨어요. 그분은 투자 철학이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분들도 투자 성향이 나는 배당주 좋아해, 나 이런 거 싫어해 이러면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테슬라도 사시면 안 되고 팔란티어도 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도 사시면 안 되고 또 메타도 사시면 안 되고 아마존도 사시면 안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시면 안 돼요. 엔비디아도 당연히 사시면 안 되는 거고 TSMC도 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성장주 좋아해. 나는 또 나이가 젊어서 나는 안정적으로 그런 것보다 미래의 나의 삶하고 꿈을 내가 나중에 60 됐을 때 팔 거야. 그 사이 하기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모아가는 게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글은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때 구글 분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정부는 항상 규제 정부고요. 공화당 정부는 자율시장 경제를 중시 여기는 거죠. 기업 분할 이슈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다는 그런 것도 반응하고 있고 또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 크라우드 쪽도 좋고 광고 쪽도 좋고 특히 광고 쪽이 좋았는데 글로벌 전체에서 광고 쪽의 펀더멘탈이 그걸로 주로 먹고 사는 비중이 높은 기업이 구글하고 그 다음에 메타죠. 그 딜을 나도 좀 해볼래요 라고 따라가고 있는 데가 애플, 아마존이 따라가고 있고 그건 검색 시장이랑 관련이 있죠. 애플은 그 iOS 시스템이랑 관련이 있고 소프트웨어 OS랑 관련이 있고 그 둘 다 지금 아마존은 검색 시장 점유율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래서 광고 시장도 애플 TV, 아마존도 TV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광고 시장도 점점 이제 서로 땅 따먹기가 심해지고 있는 중이고 광고 시장에 누가 광고를 잘하느냐는 앞으로도 AI가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 클라우드도 AI가 많은 영향을 끼칠 거고 디바이스도 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AI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무기도 AI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산업이 지금 극심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분님들 옛날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누가 먼저
세상의 돈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 투자가 어느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디에 하는지, 그 투자라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어디에 써서 투자를 늘리는지, 다음 먹거리가 어디라고 주장하는지를 여러분께서 그걸 기준으로 항상 보셔야 되고, 지금까지 수업에서는 제가 AI의 직접적인 1차적인 수혜를 보는 청바지 파는 회사, 곡괭이 파는 회사를 말씀드렸고, 그 수혜받는 회사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들이 뭐 이제 기업 따라 조금씩 다른데 다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저는 항상 이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상상이 허황된 상상이 아니게 되려면 끊임없이 그 회사의 동정, 산업의 흐름을 끝없이 살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저는 그분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터라, 저는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정보가 있어요, 판단은 그분님들이 해보세요 라는, 그게 이제 제가 길 안내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갈 때 셰르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셰르파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에베레스트 산을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등반가가 아니고 어떤 셰르파, 그분이 72번인가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셰르파 역할을 하는 그런 일로 저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도 그분의 이름은 거기 어디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내 열심히 해드리고 계좌의 수익은 여러분들 거고 그렇습니다. 훌륭한 안내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투자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하여튼 어떤 투자 스타일이든 간에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로 낙폭과대 좋아하지 마세요. 시장에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 값에 팔겠냐고요. 여러분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고가를 좋아하셔야지 자꾸만 신저가 기록하는 기업 좋아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면 어디가 열심히 망해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역발상을 하시더라도 돌아서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역발상으로 접근해 가서 주가의 위치가 싸고 밸류가 싸니까 나는 사볼래라고 해야지, 아이고 그냥 돌아서는 기미도 없는데 매일 10%인데 그거 난 역발상으로 그거 안 맞아요. 그리고 몰빵 한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종목 추천 아닙니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라는 취지에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산을 오르시는 거는 그분님들이 오르시는 거고요. 저는 안내자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